안녕하세요. 13주차 두 번째 영상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뚝 기초의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대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주면 마찰력을 구하는 방법에서 사질토에서 컬호이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죠. 이번에는 베타 방법, 버랜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베타 방법은 베타 값을 이용해서 마찰 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그마 V 다시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시그마 V 다시 구하는 것은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V 다시는 우리가 감마 곱하기 H를 해주면은 시그마 V 다시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집안일이 있는데 집안의 깊이가 여기가 H만큼 깊은 곳에 있을 때 단위 중량이 감마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수직 유효력은 시그마 V는 지금 이와 같이 구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베타를 곱해주면은 되는 거죠. 이 베타가 K 곱하기 탄젠트 파이 S 값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컬호이 방법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컬호이 방법도 똑같이 시그마 V-에다가 K 곱하고 탄젠트 파이를 곱했죠. 여기서 K0를 보정했고 또 파이를 보정했는데 버랜드 방법도 이 베타 방법에서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방법은 그 K0의 신뢰성 있는 값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K와 파이댓을 조합하여 이렇게 말뚝의 주면 마찰력을 계산하도록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베타 값은 현장 재하시험 결과로부터 역계석을 통해 구하거나 문헌 자료를 참조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사는 식 4.20과 같이 모래 집안에 설치된 고치환 말뚝에 대한 베타 값을 이렇게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상대밀도, 모래의 상대밀도 dr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0.18 더하기 0.65 dr 이 식을 적용하면 바로 여기다가 넣어서 fs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일과 카스텔로의 방법입니다. 이 코일과 카스텔로는 우리 앞에서 선단 지지력을 구할 때도 이런 똑같은 표를 만들어서 바로 이 지지력을 구할 수 있도록 했죠.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주면 마찰력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똑같이 앞에 선단 지지력과 같이 D분의 Z, 그래서 기초 말뚝의 지름분의 지층까지 중앙점까지 깊이 Z,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말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있겠죠. 이때 이 깊이가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의 지름이 D가 됩니다. 이게 D가 되죠. 그래서 이 기초의 지름분의 Z를 구해서 만약에 지름분의 Z가 20이라고 한다면 이때 전단 저항각을 또 이제 고르게 되고요. 그래서 전단 저항각이 35도다 하면은 이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요 값이 바로 단위 주면 마찰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어떤 미리 한번 그 감을 잡고자 할 때 이 코일과 카스텔로의 방법을 쓰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배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배식은 이 두 가지 식으로서 타입 말뚝과 청국 말뚝을 나누어서 단위 중면 마찰 저항력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타입 말뚝과 청국 말뚝은 시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마찰력도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타입 말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봤습니다. 여기 10에 1.5 DR의 4승 요거는 부분은 같습니다. 두 개 다. 요 부분 두 개 다 같고 결국은 8.61과 2.69만 다른데 타입 말뚝은 8.69를 적용하고 천공은 2.69 타입은 8.61 그래서 타입 말뚝을 더 크게 본 거죠.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밀도 DR은 100분율이 아니고 100%가 아닌 1 이하의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질토에서의 중면 마찰 저항력을 구하는 방법 4가지. 자, 콜허의 방법, 그 다음에 베타 방법, 그 다음에 코일과 카스텔로의 방법, 그 다음 배식에 의한 방법, 이 4가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식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추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토에서의 중면 마찰력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토 집안에서의 말뚝의 중면 마찰력입니다. 자, 굳은 점토 집안에 설치된 말뚝의 경우 말뚝 상부와 흙 사이의 접촉이 상실되므로 말뚝 상부 2m에 대해서는 중면 마찰 저항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 상부에서부터 2m까지는 중면 마찰 저항을 무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점토 집안에서 그 중면 마찰력을 구하는 식 중에서 랜돌프 앤 월스의 방법이 있습니다. 점토 집안에 설치된 말뚝의 중면 마찰 저항은 부착 현상에 의한 것으로 종종 생각이 되나 미끄러짐에 의한 마찰 저항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관점입니다. 따라서 점토 집안에서의 배수 강도 해석은 모래 집안에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랜돌프와 월스는 점토 집안에 설치된 말뚝에 대해서 4.18에서의 아까 그 4.18식 있었죠. 4.18식 이 식입니다. 똑같이 이 식에다가 집어넣는데 이때 베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도표입니다. 자, 도표에서 시그마 V-분의 비배수 강도 SU를 앞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강도 증가율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시그마 V-분의 SU 비배수 강도를 구해서 그래서 비배수 강도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그마 V-분의 SU가 1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만약 1이라고 하고 또 네오마스가 30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꺼주면은 이 값이 나오게 됐죠. 그럼 베타가 예를 들어서 0.75 주면 됩니다. 0.75 대략 이런 식으로 베타 값을 구해서 이 베타 값을 아까 4.18식에다가 이렇게 이 식의 베타에다 넣어서 fs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이용해서 베타를 구할 때 이때 베타 값은 kp
탄젠트 파이 s보다 커서는 안 된다. 이라고 있습니다. 이 kp는 수동투합 계수죠. 이 kp 값보다 절대로 작은 값을 써야 된다. 이거다. 그 계단 말뚝의 선단부에 폐색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그림 4.22를 통해서 결정된 베타 값의 80%만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폐색 현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의 182페이지를 펴주시면 이 말뚝의 폐색 효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계단 말뚝이라는 것은 열릴 개자죠. 강간 말뚝이 있으면은 강간 말뚝의 이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이 끝부분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고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강간 말뚝이 전부 다 열려 있죠. 이 열려 있는 말뚝을 계단 강간 말뚝이라고 하고, 또 H 형광 말뚝은 뭐 100%다 열려 있죠. 그리고 이 강간 말뚝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개를 씌우게 되면은 요거를 폐단 말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지금 마개를 안 씌우고 그냥 말뚝을 타입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과 같이 강간 내부에 이걸 이제 집안에다가 강간을 이렇게 타입을 하게 되면은 이 강간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부에서 이 속에 흙이 이렇게 차게 됩니다. 이걸 뭐 흙마개라고 하는데, 이 흙마개가 형성되는 이러한 효과를 폐색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뚝이 지지층으로 직경의 5배 이상 관입되는 경우에는 말뚝 단면적이나 둘레 길이를 계산할 경우 흙막에 대한 폐색 부분을 고려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경을 D라고 할 때 이렇게 말뚝을 설치하는 깊이가 5D 이상이 되면은 폐색 효과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H형광도 마찬가지입니다. H형광도 이렇게 말뚝을 받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 부분이 열려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말뚝을 받게 되면 이게 다 꽉 차게 되죠. 이 부분이 꽉 차게 되면은 이 흙이 꽉 차가지고 마개처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계단 말뚝일 때의 강간 말뚝의 다면적을 보면은 요 면적을 보면은 이게 만약 폐색 효과가 일어나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4분의 파이 d 제곱의 면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말뚝의 길이는 둘레 길이는 파이 d가 됩니다. 이렇게 이걸 윤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파이 d가 됩니다. 그리고 H 형광도 이 단면적도 D1 곱하기 D2 n 값이 면적이 되고, 둘레 길이는 두 개의 D1과 두 개의 D2가 합쳐진 이러한 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계단 강간 말뚝의 선단부에 폐색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베타 값의 80%만 적용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색 현상이 생길 때는 베타 값을 다 써도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은 알파 방법입니다. 알파 방법. 자, 배수 강도를 이용한 해석이 이론적으로는 정확하나 비배수 강도와의 경험적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말뚝 주면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배수 강도를 이용하여 주면 마찰력을 결정하는 방법은 광범위하게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데, 축적된 경험 자료가 많고 일축압축 시험, 그리고 배인 강도 시험, 그 다음에 유유삼축 시험을 통해서 비배수 강도를 구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알파 방법은 부착계수, 또 알파와 비배수 강도를 이용하여 주면 마찰력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식,
4점 이상과 같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말뚝과 흙 사이의 부착 계수입니다. 자, 여기서 균질한 집안에 타입된 말뚝에 대한 알파 값은 그림 2.3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길이가 짧은 타입 말뚝에 대해서는 우드워드가 제안한 곡선이 적합하다. 그래서 요 지금 우드워드가 제안한 곡선이 있죠, 그죠? 있고, 그 다음에 톰 밀슨이 제안한 또 곡선도 있습니다. 요거는 점토층 상부에 이질토층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또 톰 밀슨은 이렇게 여기 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는 도표를 또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 바로 도표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비배수 강도가 예를 들어서 75kN/제곱미터이다 하면은, 만약에 우드워드의 곡선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만나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약 0.6보다 조금 높은 값을 알파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톰 릴슨의 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4.24A와 같이 모래층을 관통하여 굳은 점토층에 근입된 타입 말뚝에 대한 알파 값은 말뚝을 설치 시에 말뚝과 점토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을 상부에서 끌어내려온 모래가 채우므로 상부 모래층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증가하게 되는데, 굳은 점토로의 깊이가 클수록 알파 값은 감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요 그림과 같이 모래 또는 모래질 자갈층을 통과해 가지고 지금 경질 점토에 지금 파일이 이렇게 타입이 된 경우입니다. 자, 이래 되면은 말뚝이 내려오면서 모래층을 끌고 내려오게 되죠. 끌고 내려오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점토층과 많이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이 근입 깊이가 B가 크면 클수록 결국은 지금 이게 B가 L 지금 경질 점토층에 박힌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은 이 L 값이 예를 들어서 10B가 되면은 경질토층에 얼마 안 박힌 경우죠. 이럴 때는 오히려 위에 있는 모래층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때는 이 10B 이하일 때는 오히려 부착 계수가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가 더 깊이 이게 20B 또 40B 정도로 가게 되면은 아주 깊게 박히게 되니까 알파 값은 오히려 부착 계수가 적어지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적어지는 그러한 근입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알파 값이 적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앞에서 여기다가 알파 값을 넣을 때 알파 값이 적어지게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말고 그냥 모래층을 통과한 경우에 대해서 할 때는 그냥 이 표를 찾아서 이게 만약에 L이 40분의 B 이상이다 이러면 이 라인에서 그냥 찾으면 됩니다. 부착 계수를. 그래서 0.5 이하를 그냥 적용하면 되겠죠. 물론 이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강도에 따라서 강도 Q가
100일 때는 여기에 해당되고 150일 때는 이 라인에 해당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거는 연약점도층을 통과해서 경질점토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대가 되죠. 위에가 연약점토층이니까 여기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부착 개수가 증가하게 되는 반대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바뀌면 바뀔수록 이렇게 오히려 10B보다는 20B가 더 부착 개수가 커지더라 하는 이러한 형태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연약점도층을 관통하여 굳은 점도층에 그립된 타임말뚝에 대한 알파 값은 굳은 점도층 위에 있는 모래층이 있는 경우와는 반대로 상부에서 끌려온 이 연약점토가 말뚝과 굳은 점토 사이 공간을 채움으로 감소하여 굳은 층으로 그립 깊이가 작을수록 알파 값 또한 작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상이 지금 위의 그림과 밑에 이 상태는 두 개는 좀 반대적인 그러한 양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 그림은 이제 굳은 층만 있는 경우입니다. 경질 점토만 있는 층입니다. 이럴 때는 굳은 점토층에 그립된 타임 말뚝에 대한 알파 값이 말뚝 상부의 말뚝과 집안 사이의 공간이 생겨서 주변 마찰이 바르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말뚝이 짧으나 기나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짧을 때 오히려 점토가 짧고 짧고 그립 깊이가 짧고 점토가 단단할수록 이제 커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부착 개수가 이렇게 지금 단단해지면은 거의 10B나 40B나 별 차이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러한 경질 점토만 있을 때는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서 이 개수를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에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표만 찾아서 적용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람다 방법입니다. 이 람다 방법은 버지아라는 사람과 포트라는 분의 그 배수 해석과 비배수 해석을 조합하여서 이러한 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람다라는 개수가 있고요. 이거는 무차원입니다. 여기에 시그마 V 다시 더하기 2의 SU, 그래서 비배수 전단 강도를 이제 이렇게 곱한 것을 이렇게 주변 마찰 저항으로 쓰는 방법인데요. 이 람다의 값은 그림 4.25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입 깊이 값에 따라서 이 람다를 예를 들어서 30m다. 근입 깊이가 하면은 여기서 람다 값을 이렇게 꺼보면은 이런 거 구할 수 있죠. 여기서 구한 람다 값을 여기다가 입력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람다 방법은 말뚝의 그립 깊이에 대한 그 하나의 람다 값과 평균 SU와 그 다음에 시그마 V-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FS를 구하기 위해서 토층의 여러 층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토층이 전체적으로 점토나 실트로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짧은 길이의 말뚝에 대해서는 이 람다 값이 큰데 이는 지표 근처의 과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람다 방법은 주로 긴 말뚝을 사용하는 대규모 해상공사에 적용되어 왔으며 15m 이하의 길이를 갖는 말뚝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절대로 짧은 길이의 말뚝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안반에서의 말뚝의 주민마찰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채워져 가고 있죠. 지금 점토 집안에서의 랜돌프와 월스, 그리고 또 알파 방법, 그 다음에 람다 방법, 이 두 개가 다 이제 여러분들 인지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공식도 다 채워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반에서의 중면마찰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반에 설치되는 말뚝의 주면마찰력을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하시험 결과 또한 적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러스 앤 데이비스는 안반에 설치된 말뚝의 단위 주면마찰력을 예측하는 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바로 이 식인데요. FS는 0.05 FUC. 자, 이 FUC는 안반의 일축압축 강도입니다. 안반의 일축압축 강도의 5%만을 사용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콘크리트 말뚝의 28일 압축 강도의 0.05%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하는 얘기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일축압축 강도란 것은 우리가 어떤 이런 시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cm면 10cm 되는 이런 코어가 만들어져야지만 일축압축 강도 시험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10cm, 5cm짜리 이런 코어가 딱 만들어지면은 가능하겠지만, 보통 파쇄가 많은 안반이 되면 코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전체에 걸쳐 가지고 파쇄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데 딱 코어가 하나 나왔다. 그 하나 나온 코어의 압축 강도를 가지고 여기 넣어 가지고 FS를 구하게 되면은 무지하게 이 강도를 크게 보는 것이 되죠. 그래서 파쇄 정도가 심한 안반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말뚝 기초의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대한 모든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전부 다 입력을 다 해주시고 이 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뚝의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에서, 자, 이 말뚝의 선단 지지력 QP는 단위 선단 지지력 곱하기 면적 AP를 곱한 것이 되고요. 단위 선단 지지력은 이렇게 테레자키 지지력 공식에서 유도된 알파 CNC 플러스 QNQ 값을 사용한다. 아까 말뚝의 단면적과 윤변의 길이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마이오프 방법을 보면은, 이 마이오프는 사질 집안에서 C가 제로가 되게 되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CNC가 0이 됩니다. 그러면은 QNQ만 구하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QNQ를 구할 때, 이때 여기서 구한 QNQ와 또 ONQ 탄젠트 파이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써라. 그래서 아무리 이게 크게 나오더라도 이거보다는 무조건 작게 쓰라 했죠. 자, 여기서 아까 우리 공식에서는 이게 50NQ였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말은 요 한계 선단 지지력이 50NQ가 되면은 단위가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죠. 그래서 단위가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될 때는 50NQ 탄젠트 파이를 쓰고,
단위가 이렇게 톤 퍼 제곱미터가 될 때는 단위가 이제 달라지죠. 달라지니까 50 NQ 탄젠트 파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식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오프 공식 중에서 점성도 지방 공식입니다. 요때는 이 부분이 제로가 되죠. 그죠? 파이가 제로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CU 곱하기 NC 지지력계수 NC를 쓰게 되는데 요때는 NC를 뭘로? 구로 쓰라고 했죠. 구로. 그래서 9CU, 9SU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만약에 파이도 있고 C도 있는 그런 집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적인 흙입니다. 이때는 이걸 다 써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오프 방법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지지력 공식에 대한 NQ를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질투일 경우 QNQ 이거는 같죠. 이 부분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때 지지력계수 NQ를 이 표에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의해서 구해라 이러면은 이 표를 가지고 NQ를 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타입 말뚝과 현장 타선 말뚝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찾아서 예를 들어 35도일 때 내가 이 말뚝이 현타 말뚝이다 이라면은 25를 여기다가 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화점 성토일 때는 이거는 똑같습니다. 9CU로 계산하고 말뚝의 관입비가 4 이상이면은 NC 값을 9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18m, 직경이 400mm 말뚝이 그림과 같이 2층의 점토층에 집안에 설치되었습니다. 층이 그래서 두 개 다릅니다. 이럴 때 말뚝의 극한지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선단지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단지지 점토 집안이기 때문에 요거 9CU 쓰면 됩니다. 그래서 9 곱하기 이때 비배수 전단 강도 요 부분에 요 위치에서의 SU는 100이죠. 100 쓰고 그다음 면적 4분의 파이D 제곱 하면은 113kN이 나옵니다. 자, 주면마찰력은 알파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자, 알파 방법은 그림 4.23의 우드워드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드워드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상부 점토층이 25kN 제곱미터일 때는 25일 때 1이죠. 그래서 1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부가 100일 때는 우드워드 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잡아보면은 한 0.47 정도가 되죠. 대략 그거는. 그래서 이 값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놓고 알파가 1.0 또 100일 때 0.47을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는 파이 D가 되고 그리고 1.0 곱하기 25 사용하고 그리고 6m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0.47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100에 대해서 이제 12m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896.8
kN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단 지지력 부분 113 더하기 요거 896.8을 더해주면은 1009.8 kN이 전체 극한 지지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QA는 3분의 1을 곱해서 QU에서 QA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은 예제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이렇게 있죠. 요거를 풀어서 제출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4장의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페이지 265페이지를 4.1부터 4.3까지를 똑같이 풀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가 제출하는 것이 여러분들 레포트니까 이거를 도화에다가 여러분들 풀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